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3편 국상 창조리 봉상왕을 패하다. 지난 시간에 중천왕, 서천왕 시기의 고구려의 사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봉상왕, 미천왕, 고국원왕으로 이어지는 서기로 치면 3세기 말에서 4세기 중반의 고구려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우선 고구려의 내부 사정을 소개하기 전에 이 시기에 고구려의 바깥 상황이 어떠했는지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강남대 박경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봉상왕, 미천왕, 고국원왕대가 시기적으로 AD 3세기 말에서 4세기 중반대인데, 이때는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전환기에 속한 시기죠. 그래서 국제정치적으로 보면은 소위 진안제국이라는 중국의 통일제국이 무너진 이후 삼국시대가 끝나고 그거를 수습한 사마씨의 진나라가 쇠망기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그 지배 질서가 해체돼가는, 그리고 마침내 미천왕 때 들어와서는 진나라가 망하는, 그리고 이른바 다섯 오랑캐가 중원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16개의 나라를 세우고 망하고 하는 그런 기복이 심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중국 땅 전체가 오랑캐에 의해서 팥죽 끓듯이 들끓는 그런 시기였고, 진나라가 쇠망하고 5호 16국이라고 부르는 군웅활교의 혼란기가 이어지는 이 시기에 과연 고구려의 왕들이 내외 정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봉상왕 원년 봄, 왕이 안국궁 달가를 죽였다. 왕은 달가가 아버지의 학렬에 있고 큰 공적이 있으며 백성들이 존경하므로 그를 의심하여 모살한 것이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 안국군이 아니었다면 백성들이 양맥과 숙신의 환난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제 그가 죽었으니 우리는 장차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백성들이 눈물을 뿌리며 슬퍼하였다. 달가는 봉상왕의 아버지인 서천왕의 동생으로서 고구려 변방을 끊임없이 침략하던 숙신을 물리쳤고, 그 공로로 서천왕으로부터 안국군에 봉해졌던 구국공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봉상왕은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백성들의 신망에 두터웠던 삼촌을 즉위하자마자 왜 죽였을까요? 김용만 우리역사문화연구소 소장과 서영대 인하대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왕이라는 자리가 최고 권력자지만 한 사람밖에 차지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그 차기 왕위를 노릴 수 있을 만한 계승자들이 늘 노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봉상왕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그 할아버지였던 그 중천왕 시기에도 왕의 동생인 예물과 사구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 서천왕 때에도 이루와 소발 두 사람 모두 다 왕의 동생들인데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의 이런 반란 사건, 특히 왕의 동생들에 의한 사건을 봤기 때문에 봉상왕 역시 의심 많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왕이 아닌 반계의 어떤 그 삼촌이든 또는 그 사촌이든 뭐 형제든 이런 사람들은 견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봉상왕이 왕이 즉위할 때 보면은 봉상왕보다도 훨씬 국민적인 신망을 얻었던 것은 삼촌이라고 하는, 삼촌인 달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달가는 숙신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 숙신족을 격파해서 고구려를 위기로부터 구해내었던 그런 인물로서 백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상왕이 이미 그 태자로서 책봉을 받았고 서천왕 사후에 자연스럽게 왕위 계승을 해나가면서 자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만,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이 삼촌인 작은아버지인 이 달가는 눈에 가시였던 것이죠. 자, 어떻든 고구려 제14대 봉상왕은 이렇듯 민심을 거스르는 한바탕의 칼바람으로 군주 노릇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8월,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변이라도 생겼단 말이냐? 지금 모용의 군사들이 우리 궁신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사옵니다. 아니, 모용 선비족의 우두머린 모용애가 군사를 이끌고 이리 오고 있단 말이냐? 그아옵니다. 사태가 급박하옵니다. 안 되겠다. 몸을 피해야겠는데 어디로 가면 무사할 것 같으냐? 저기 새로 쌓은 신성으로 대피하시옵소서. 그래, 그곳이 좋겠다. 뭐들 하고 있느냐? 모용의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다 하지 않느냐? 그놈들이 당도하기 전에 빨리 신성으로 피하자!
그렇다면 이때 고구려를 침략한 모용 선비족의 정체가 무엇인지 서영대 교수의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초기에 고구려가 맞닥뜨렸던 상대방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선비족의 일파였던 모용부라고 하는 부족 세력이었습니다. 이 부족 세력이 요서에서부터, 요서라고 하는 것은 요하라고 하는 큰 강의 서쪽을 요서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요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력을 점차 동쪽으로 확장해와서 그 요하를 넘어서 요동까지 세력을 뻗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이제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그 모용부와 고구려의 그 첫 대면이 바로 그 봉상왕 때 일어납니다. 근데 고구려는 일찍부터 이런 그 서쪽에서부터 세력이 그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동북 쪽에다가 새로 성을 쌓았습니다. 바로 새로 쌓은 성, 즉 신성으로 몸을 피하기 위해서 봉상왕이 피난길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봉상왕의 피난길도 그 행차가 수월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것이 무슨 소리냐? 대왕마마, 모용의 군사가 우리를 추격하고 있사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마차를 더 빨리 몰지 못할까? 대왕마마, 적의 추격을 뿌리칠 수 없을 것 같사옵니다. 추격을 뿌리칠 수 없다면 모용의 칼에 내가 죽어야 한단 말이냐? 저 앞에 돌진하는 저 말탄 군사들은 또 무엇이냐? 대왕마마, 이 군사이옵니다. 신성에서 태수가 기병을 이끌고 대왕마마를 마중나오고 있사옵니다. 대왕마마, 신성 태수 소영 무자이옵니다. 그래, 잘 왔다. 지금 저쪽에서 모용의 군사가 날 쫓고 있는데 그대가 날 살려줄 수 있겠느냐? 걱정 마시고 신성으로 가시옵소서. 소장이 기병 500을 이끌고 나가서 모용의 군사들을 물리치겠사옵니다. 그래, 어서 가자. 자, 고구려 기병들은 나를 따르라! 신성태수인 소영 고노자가 기병 5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적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고 결국 모용에는 고노자가 이끄는 고구려 기병들에게 패배하고 물러납니다. 신성태수 고노자는 노고가 많았다. 그대는 왕을 무사히 보필하고 적군을 물리친 공로가 작지 않으니 차기를 소형에서 대형으로 높이고 공림 땅을 그대에게 시급으로 하사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모용의 세력의 침략을 가까스로 모면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봉상왕의 모습은 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 왕이 직접 군사를 호령하며 당당하게 맞서 싸우던 고구려 임금들의 기상과는 영 다르지 않습니까? 강남대 박경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군사적 위협에 의해서 왕권이 뒷받침되는데 이 봉상왕의 경우 그 삼국사 기록에 따르면 항상 전쟁에 집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가 용렬해가지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뜻 못하고 정치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상왕이 결국 실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봉상왕이 모형이가 침략해서 봉상을 신성으로 피했다. 이건 왕으로서 어떤 군사적 위협을 보이지 못하는 가장 단적인 예죠. 이거 왕권이 강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고구려의 왕은 신의 아들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져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침입해왔을 때 도망가기에 급급한 듯한 인상을 준 것은 군사 강국인 고구려의 왕의 권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허, 이놈 돌고야. 니놈이 진정 이 형님이 앉아있는 왕의 권좌를 넘볼 생각을 아니하였단 말이냐? 대왕마마,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옵니다. 제가 어찌 형제의 도리를 저버리고 사사로이는 핏줄을 나눈 형님이자 이 나라의 대왕마마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를 탐할 수 있겠사옵니까? 뭐시야? 그러면 아버지의 동생인 삼촌 안국군을 죽인 나는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냐? 대왕마마, 그게 아니옵고 이놈은
왕의 아우로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모반을 꾀한 것이 분명하다. 왕마마!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죄값을 치르거라. 봉상왕이 동생 돌고에게 자결을 명하는 장면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상왕 9년, 왕이 그의 아우 돌고가 모반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하여 자결하게 하였다. 백성들은 돌고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의 죽음을 애통하게 생각하였다. 돌고의 아들 을불은 시골로 도주하였다. 돌고의 아들 을불은 아버지가 죽음을 당하자 화를 모면하기 위해서 시골로 도주하게 되는데 삼국사기에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러도 좋을 이 소년의 도주 행각이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봉상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미천왕입니다. 을불이 시골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어떤 고생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은 뒤에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봉상왕 2년에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고노자가 이끄는 고구려 기병들에 의해 퇴각했던 모용에는 3년 뒤인 봉상왕 5년 가을에 또다시 고구려에 쳐들어옵니다. 그 모용에의 군사가 고국원 언덕에 이르렀는데 이곳 지명이 무엇이라 하더냐? 예, 고구려 사람들이 이곳을 고국원이라 부른다 합니다. 오, 고국원. 저기 보이는 저것은 필시 왕족의 무덤이었다. 그러하옵니다. 고구려의 선대 임금인 서천왕의 무덤이라 하옵니다. 그래, 잘 됐다. 인부를 시켜서 저 고구려 왕의 무덤을 파괴하라. 삼국사기에는 모용애가 침입하여 고국원에 있는 서천왕의 무덤을 사람을 시켜 파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용애는 무엇 때문에 고구려 왕의 무덤을 파헤치려고 했을까요? 김용만 소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무덤의 보물들을 훔쳐가기 위해서 모용애가 그 서천왕의 무덤을 도굴 한 것인데요. 이 무덤에 대한 도굴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도굴의 왕이 손권입니다. 그러니까 장사 태수가 손권의 과중한 그 세금 요구에 시달려서 이제 옛 무덤을 도굴했는데 손권이 그것을 보고 옛 무덤을 파헤치면 많은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손권이 대대적으로 그 도굴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그 도굴의 풍습들이 모용 선배에게도 전해져서 서영대 교수 역시 당시 중국에서는 왕릉을 도굴하는 사람들이 전문 도굴꾼이나 범죄자의 소행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귀족들이 취미 삼아서 왕릉을 도굴했다고 얘기합니다. 중국의 경우에 보면은 이 과거의 기록에 보면은 이 귀족들이 자기들의 그 취미 생활의 하나로서 그 앞시대의 왕릉을 이렇게 그 도굴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 도굴을 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진귀한 물품을 꺼낼 수도 있고요. 또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없어졌던 서적들 이런 것도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귀족들의 취미로서 이 남의 무덤을 특히 전대의 왕릉들을 훼손을 해서 물건을 꺼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역시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상대방의 적들의 무덤들을 약탈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집안의 고구려 고분군에 남아있는 왕릉급 무덤들 중 도굴당하지 않고 원형대로 남아있는 천여군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애당초 무덤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장품들을 매장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를 침략한 모용애는 서천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부장품들을 약탈해 갔을까요? 아니, 아직 고구려 왕릉에서 부장품을 꺼내지 못하였단 말이냐? 장군, 부장품 발굴 작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땅 파는 작업을 하던 인부 중 두 사람이 영문 모르게 숨이 끊어졌습니다. 무엇이라? 인부들이 이유 없이 죽었단 말이냐? 예, 그리고 무덤 속에서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필시 고구려 왕의 무덤 속에 귀신이 살고 있는 모양이구나.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귀신의 저주를 받을까 두렵구나. 이만 물러가야겠다. 자, 말머리를 돌려라!
서천왕의 무덤을 도굴하려던 모용에는 귀신의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 군사를 이끌고 퇴각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글쎄요, 서천왕의 홀령이 봉상왕을 대신해서 외적을 물리쳤던 것은 아닐까요? 모용 선비족의 군대가 강성해서 벌써 여러 차례 우리 고구려를 침범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대왕마마, 북부 대형 고노자는 마음씨가 어질고 용감한 사람이옵니다. 만일 적을 방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면 고노자가 아니면 쓸만한 자가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한가? 그렇다면 고노자를 신성의 대수로 삼아 외적을 방어하게 하라. 신성태수 고노자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서 그 명성이 높았다. 모용회는 다시는 고구려를 넘보지 못했다. 자, 그런데 봉상왕에게 고노자를 추천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창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봉상왕 3년 가을에 국상이던 상루가 세상을 떠나자 그 후임으로 국상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국상 창졸이와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봉상왕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지켜보기로 하죠. 삼국사기의 봉상왕 7년과 8년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들이 유난히 눈에 띄입니다. 봉상왕 7년 가을 9월, 서리와 우박이 곡식을 해쳤다. 백성들이 굶주렸다. 겨울 10월, 왕이 극도로 사치하고 화려한 궁실 증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신하들이 공사의 중단을 여러 번 간하였으나 왕이 이를 듣지 않았다. 허허, 도망친 조카놈 을부를 찾아오라고 했거늘 아직도 놈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단 말이냐? 왕이 사람을 시켜 을부를 찾아 죽이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봉상왕 8년 가을 9월, 봉산에서 귀신이 울었다. 객성이 달을 범하였다. 겨울 12월, 우뢰와 지진이 있었다. 어떻습니까? 서리와 우박으로 농사를 망쳐 백성들이 굶주리고 뒷산에서 귀신 울음소리가 들리고 정체 모를 별이 달을 범하고 우뢰와 지진까지 진동하는데 임금은 도망간 조카를 찾아 죽이라고 명령이나 내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에다 궁실을 호화롭게 꾸미기 위한 공사나 벌이고 있으니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항상 있습니다만은 그 천재지변을 그 사료화해서 기록에 옮기고 안 옮기고는 그 사가의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가들의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왕의 정치가 그만큼 잘 되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왕 때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B라는 왕 때도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면은 A라는 왕은 정치를 잘한 왕이면 그런 기록은 빼버리고 정치를 못한 B왕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이 있으면 기록에 많이 넣음으로써 이건 자연적인 현상까지도 이제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봉상왕 9년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월부터 가을 7월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삼국사기 원문에는 백성민 서로상 먹을 식자를 써서 민상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문화연구소 김용만 소장은 물론 이 기록이 백성들이 그만큼 살기 어려웠다는 것을 극단적인 비유를 써서 표현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랬을 가능성은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동시기에 총나라를 세운 유비 같은 경우도 선공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그 유한이라는 사람에게 접대를 받았는데 그 유한이 그 사람의 고기를 접대를 하죠. 또 그 사기에 보면 해라고 하는 그 음식이 있는데 해라고 하는 것은 인체를 잘게 썰어서 젓갈처럼 해서 내놓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인 풍습이라는 것이 중원적인 아주 무지 많았었거든요. 그런 풍습이 전해졌다면 이 기록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 물론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일 뿐이고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하였다는 내용의 기록들이 나올 때면 기민상식, 즉 굶주린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는 표현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걸로 봐서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는 일종의 관용구 구실을 하는 어휘인 것 같습니다.
자, 백성들은 굶주림으로 아우성인데 왕은 궁실 중축 공사를 벌이고 있으니 그 다음에 올 사태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봉상왕 9년 8월 왕이 15세 이상의 남녀를 징발하여 궁실을 수리하게 하였다. 백성들은 식량의 결핍과 부역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방으로 유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왕에게 충원을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국상 창졸이었습니다. 대왕마마, 천재지변이 연달아 일어나고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은 살 곳을 잃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노약자들은 계곡과 구렁텅이를 헤매고 있으니 지금은 진실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걱정하여 근신하고 반성할 때이옵니다. 대왕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몰아다가 나무를 깎고 돌을 나르는 부역으로 괴롭히고 있사옵니다. 이는 왕이 백성의 부모라는 뜻에 대단히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더구나 주위에는 강한 적들이 호시탐탐 나라를 넘보고 있사옵니다. 만약 우리가 피폐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사직과 백성들은 어찌 되겠사옵니까? 청컨대 대왕께서는 이를 깊이 생각하옵소서. 임금이란 백성들이 우러러 받드는 자리이니라. 그러므로 궁실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왕의 위엄을 내볼 수 없는 것이니라. 지금 국상은 임금인 나를 비방하여 백성들의 칭송을 듣고자 하는가? 아니옵니다, 대왕마마. 그게 아니오라. 국상 창조리는 백성을 위해서 내 손에 죽으려 하는가? 창조리는 왕이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였다. 봉상왕과 국상 창조리의 대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만 그 전개 과정은 잠시 후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국가의 백성들이 심한 부역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것은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쉽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봉상왕대의 삼국사기 기록에 그 부역의 형태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영대, 김용만 두 고구려사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역을 해서 어디에 동원되느냐 하면은 뭐 국가의 궁실을 짓는다든지 성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 동원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고구려가 자랑하는 그 유산 중에 하나가 고구려의 그 성들입니다. 그 서울에, 그 고구려의 서울에 있는 성들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각지에 그 남아있는 돌 석성들을 보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견고한 성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러한 성들은 백성들의 부역 동원 없이는 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고, 따라서 고구려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역도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은 됩니다. 대개 15세에서부터 60세까지 노동력 제공의 의무가 있고, 그것의 그 1년 중에 몇 개월을 그 노동력을 징벌하는지는 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을 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노동력 제공의 시기보다 더 많이 징발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제 고통을 이제 가중시킨 거죠. 즉, 농사 지을 때 농사를 짓지 못하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노동력 제공할 때 개인이 각자 그 음식 같은 것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이것도 개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불만으로 표출됐겠죠. 그러니까 고대 국가의 백성들은 나라의 부역에 동원될 때 노임을 받기는커녕 부역하는 기간에 먹고 입을 양식이나 생활 도구들을 스스로 준비해가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터에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하거나 날품을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하층민들이 부역에 동원되지 않으려고 사방으로 유랑을 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국가에서 벌이는 사업 현장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부역 말고도 군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당시의 군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고대사학회 백영미 간사의 얘기입니다. 그 삼국시대의 전쟁이, 통일전쟁이 활발하기 전까지는 일정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밑에 있는 민이나 하오 같은 경우는 전쟁 물자를 나는 어영을 날랐다든지 문자를 수송했다든지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근데 삼국시대에 이제 전쟁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정복전쟁이 활발해지면서부터 이제 소수의 인원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는 너희들을 보호해준다는 의미에서 대신 너네는 군역의 의무를 져라.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받고 또 안전을 보호해준다는 명목하에 군대를 모집을 하는 거죠. 그게 군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장비들을 병사들 개인이 스스로야 준비했기 때문에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군인이 될 수 있는데 대신에 전쟁에서 약탈한 전리품을 분배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봉상왕에게 호사스런 궁실 증축 공사를 중단하고 백성들을 살피라고 간하였으나 왕이 잘못을 고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상 창조리는 군신들과 비밀리에 폐위 공작을 진행합니다. 천재지변으로 백성들은 굶주려 아우성인데 사체에만 눈이 먼 왕은 신하들의 충언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이 비상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사직과 백성의 역적이 될 것이요. 비상한 방법이라니요? 왕을 패하지 않으면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요. 아니, 대왕 마마를 쫓아낸다는 말씀이시오? 발각되는 날이면 반역죄인으로 몰려 잠수를 면치 못할 터인데. 그러니 거사를 성공시키려면 일을 치밀하게 진행해야지요. 왕을 패하면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요? 지금의 왕자를? 아니될 말씀이요. 왕자가 왕위를 차지하면 아버지를 쫓아낸 우리를 가만둘 것 같소이까? 그렇더라도 왕족 중에 마땅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왕의 조카 을불이 있지 않소이까? 하지만 울부는 아버지 돌구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뒤에 시골로 도주하여 지금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궁시대 일은 다른 신하들을 포섭하여 내가 알아서 진행할 터이니 두 사람 온 나라를 다 뒤져서라도 을부를 찾아내도록 하시오. 국상 창조리로부터 비밀리에 을부를 찾도록 지시받은 이 두 사람은 북부 출신의 조불과 동부 출신의 소우였습니다. 을불은 남부 출신이었는데 자신과는 다른 세력을 거사에 끌어들임으로써 귀족 세력을 두루 폐위 공작에 참여시킨 것이 됩니다. 국상 창조리가 그만큼 거사를 치밀하게 진행했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렇다면 아버지인 돌고가 죽음을 당하자 화를 모면하기 위해서 시골로 도주했던 을불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무슨 놈 개 없느냐? 여기 대령하여 싸웁니다. 진어른. 연못에서 우는 개구리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는데 이놈은 팔자 좋게 늘어져 자고 있었더란 말이냐? 그러면 저 개구리 소리를 어찌하면 되겠사옵니까? 너는 잠자지 말고 연못가에 앉아서 돌멩이와 기와 조각들을 던져서 저놈의 개구리들이 울지 못하도록 하거라. 예, 주인어른. 그 당시에 이런 머슴살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삼국사기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죠. 시골로 도망친 을불은 처음에는 수실촌 사람 음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다. 음모는 을불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힘든 일을 시켰다. 그 집 옆에 연못에서 개구리가 울면 음모는 개구리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을불로 하여금 밤마다 기와 조각과 돌을 던지게 하였고 낮이면 나무를 해오라고 독촉하여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을불은 고생을 이기지 못하고 1년 만에 그 집을 떠났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머슴살이를 했던 하층민들은 노예 신분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남대 박경철 교수는 이때쯤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는 소농 경제가 일반화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장시가 형성되면서 귀족이 아닌 평민들 사이에도 심한 빈부차가 생겨났던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시장, 장시가 형성되고 그게 다 이제 소농경제를 통해서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그 사회의 빈부차가 심해지고 없는 자 있는 자의 상계가 생기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소위 경제가 좀 더 이제 소농경제로 진전되면서 어떤 빈부차가 확대되고 그래서 귀족이 아니면서도 머슴을 고용할 수 있는 그 음모라는 사람과 자기 노동을 고용살이를 통해서 머슴살이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사이가 많이 발생했고 고된 머슴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온 을불은 이번에는 동촌 사람 제모와 함께 소금 장사에 나섭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배를 타고 압록에 가서 소금을 가지고 내려와 압록강의 동쪽에 있는 사수촌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팔았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국가 시기에 소금은 대단히 중요한 전략 물자였습니다. 서영대 교수는 주몽의 아들이었던 백제의 비류가 온조와 함께 하남 위례성으로 가지 않고 미추홀에 터를 잡은 것도 소금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이나 주변 지역에서는 땅 속에서 나오는 소위 그 암염이라든지 우물 속에서 나오는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결국 바다에서 이 소금을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이 강이 결국 소금을 운반하는 그 코스가 되니까요. 그걸 장악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에서부터 비류와 온조의 형제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백제를 건설하는데요. 동생인 온조는 지금 서울의 그 강남 지역에 자리 잡았고 형인 비류는 이 미추홀 인천에 자리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비류는 이 인천 지역 땅이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 결국 그 동생인 온조 세력에 흡수된다고 그럽니다만은 소금 생산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한강을 통해서 내륙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계산 때문에 미추홀을 도읍지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중에는 소금 교역로가 바로 교통로였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고 소금 장수 을불의 고행은 계속됩니다. 하루는 사수촌이라는 마을에 가서 한 노파의 집에 들려서 묵어가게 되는데 우리 집에서 재워줄 테니 대신에 소금을 줘야 돼. 알겠어. 이만하면 하룻밤 신세지는 대가로는 넉넉하겠죠? 이게 뭐야? 더 줘야지. 아니, 하룻밤 묵어가는 보답으로 소금을 한 마리나 줬는데도 부족하단 말이요? 소금 한 마리 뭐야? 더 내놔. 하루 신세질 때마다 한 마리 넘게 줘버리면 소금 장수는 뭘 먹고 살란 말이요? 보아하니 욕심이 너무 과하시오. 더는 못 주겠어. 그런데 이 노파는 욕심꾸러기에다 성미마저 아주 고약했던 모양입니다. 삼국사기의 그 대목을 들춰보기로 하죠. 그 집 노파가 소금을 요구하여 한 말가량을 주었다. 그러나 그 노파는 그 이상 주기를 요청하였다. 을불은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 노파가 그를 미워하여 몰래 자기의 신발을 소금 속에 묻었다. 을불은 이를 모르고 소금을 지고 길을 떠났다. 소금 사려! 소금이 없습니다! 도둑이야! 소금 사려! 아니, 할머니, 지금 날 도둑이라 하였어? 그래 이놈아! 할 데 없는 소금 장수를 세워준 은혜도 모르고 남의 신발을 훔쳐가! 이거 생사를 잡지 마시오! 누가 신발을 훔쳤다고 이러시오? 어디 그 소금찜 좀 뒤져보자. 이래도 거짓말을 할 거야 이놈! 그 신발이 어떻게 해서 내 소금찜 속에... 따라와라 이놈! 나하고 반가르가자! 노파는 신발을 찾아들고 압록 태수에게 가서 을불이 자신의 신발을 감추었다고 거짓으로 고합니다. 저 소금 장수한테서 소금을 빼앗아 신발값으로 노파에게 주도록 하라. 그리고 저 못된 소금 장수는 20대의 태형을 가한 뒤에 돌려보내도록 하라. 고구려의 경우 다양한 형벌제도가 있었고 그 집행이 대단히 엄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용만 소장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배신하거나 반란을 일으켰다 할 경우에는 이제 목을 베는 차명, 그다음에 그 시체를 시장에 내다 버리는 이제 기시형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가족이 함께 벌을 받는 족형, 그다음에
매를 때리는 이제 그 태형, 그리고 죄인을 쫓아버리는 추방형, 그리고 재산을 몰수하거나 가족을 노비로 만들어 버리는 이제 정몰형,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처벌들이 있습니다. 고구려라는 사회가 법이 대단히 엄해서 길에 떨어진 것도 함부로 죽지 않는다는 충책 기록도 있습니다. 매를 맞고 난 을불은 얼굴이 야위고 의복이 남루하여 누구도 그가 왕손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삼국사기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왕손이었던 을불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운 나날이었겠지만 을불이 시골 여기저기로 도망다닌 행적을 적은 삼국사기의 이 기록들은 고구려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단히 실감나는 역사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국상 창조리로부터 을불을 찾아오라는 명을 받은 조불과 소우 두 사람은 온 나라를 뒤지며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비루수 강가에 이르렀는데 이보라고 소우, 저기 배 탄 젊은 사람 말이야. 응? 얼굴은 비록 좋지 하지만 행동거지가 무사람들과는 어딘가 다르지 않은가? 어디 내 을불 왕손의 얼굴을 익히 아는데. 그래, 틀림없어. 자네가 가서 조용한 곳으로 정중하게 모시고 오게. 알겠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을불 앞에 엎드려 큰절을 하는데 이전에도 봉상왕이 자신을 찾으라는 명을 내렸다는 소문을 익히 들은지라 처음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왕이 무도함으로 국상께서 군신들과 더불어 왕을 폐하려고 합니다. 을불 왕손께서는 행동이 검소하고 인자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므로 조상의 위협을 이을 수 있다 하여 저희들을 돈에 맞아오게 하였사옵니다. 무슨 소리요? 난 평민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지금 군왕은 인심을 잃은 지 오래여서 나라의 주인이 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이 지금 을불 왕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정컨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옵니다. 믿어주시옵소서. 결국 그들은 을불의 의심을 걷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국상 창조리는 을불을 조맹 남쪽의 한 인가에 머물게 합니다. 여기에 을불 왕손이 계시다는 사실이 새나가지 않도록 철통같이 지키도록 하라. 이제 임금의 자리를 이을 왕손을 찾았으니 거사를 치를 일만 남은 셈입니다. 봉상왕 9년 가을, 대왕마마, 신도 오늘 사냥길에 함께 모시겠사옵니다. 국상이 나를 따라 함께 사냥을 가겠다. 저기 후산 북쪽으로 나갈 터인데 국상이 함께 가주겠다니 기쁜 일이요. 영하라, 인부들을 닥달해서 궁실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그럼 우리는 갑시다. 예. 봉상왕은 군신들을 이끌고 사냥을 나가는데 결국 그것이 봉상왕의 마지막 사냥길이 되고 맙니다. 대왕마마, 저기 사슴 한 마리가 잔등을 넘어 이쪽으로 오고 있사옵니다. 그렇구나. 아무도 뒤쫓지 마라. 내가 가서 잡아올 것이라. 이래! 이때 국상 창조리는 왕의 사냥길을 수행하던 군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시오! 내가 지금 백성과 사직을 위해서 국상으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 것이오. 자, 나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창조리가 갈대잎을 모자에 꽂았다. 여러 사람이 그를 따라서 모두 갈대잎을 꽂았다. 창조리의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거사 진행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창조리는 봉상왕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치밀한 계획과 조직적인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 첫 번째로는 도망다니고 있는 그 왕의 조카 을불을 찾아가지고 결국 몰래 숨겨놨다가 데뷔를 시키는, 등극을 시키는 이런 면도 보면 상당히 조직적이고요. 또 한편 그 봉상왕이 사냥을 나갔을 때 그때 따라가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암시를 줍니다. 뭘 하냐면은 만약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자에다가 갈대잎을 꼽아라.
근데 기록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조우삽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우삽관, 새의 깃털을 모자에 꽂는다는 뜻입니다.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는 군사들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의 군신들은 새의 깃털을 갈대입으로 바꿔 꽂음으로써 임금을 바꾸겠다는 창조리의 음모에 동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봐라!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아우성을 외면한 채 사치와 방탕으로 나를 지새는 저 패덕한 군주를 잡아다 궁궐 별실에 가두도록 하라!